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깃거리를 고민하는 아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시각과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어가길 바라는 평범한 아이들의 평범한 아빠, 모래정과 함께하는 오아들의 강함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선덕여행 마지막 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제 정사에 기록된 사실들을 근거로 해서 선덕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었죠.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많이 좀 틀린 그런 이제 선덕여행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뭐 좀 일반적인 느낌과 어떻게 보면 좀 다르게 뭐 사실은 이제 선덕여행은 실패한 군주였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으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살짝 예상 밖의 내용이라서 아 이거 뭐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어찌 보면 약간 언짢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시라면 말이죠. 근데 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몇 가지는 제 이제 개인적인 이런 추론들도 이제 섞여 있죠. 제가 언급했던 뭐 복지 정책이니 뭐 감세 정책이니 또 뭐 국난 위기 상황에서 뭐 국책 사업을 벌였다느니 뭐 이런 문구들은 뭐 사실 제가 그냥 갖다 붙인 거죠. 뭐 사실 선덕여왕에 대한 어떤 평가에 대해서 역사학자들마다 뭐 지금도 계속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고 논란이 뭐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결론이 나지 않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내용 중에 이제 그 중에 이제 실패한 군주로 평가하는 논리에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뭐 이거 좀 뭐 또 심한 거 아니냐?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좀 틀린데 뭐 이렇게 또 제 아는 몇몇 지인분들이 또 이야기를 하셔서 에이스 차원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이 정사에서 기록된 것과는 조금 다른 그래서 이제 우리들에게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런 선덕여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제 이야기의 근간이 되는 이 화랑세기는 사실 뭐 아직 그 주류 사학계에서는 이제 인정받지 않은 그런 사료라는 사실이죠. 이게 뭐 선덕여왕 에피소드 첫 번째에서 제가 이제 화랑세기를 소개해 드리면서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마치 이제 공식적인 사실인 양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좀 곤란할 것 같고 그저 이제 드라마나 영화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참고했었구나라는 이런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선덕여왕에 대한 이 화랑세기의 기록과 그리고 이제 삼국사기의 기록 중에 가장 처음에 보이는 차이점은 바로 이 선덕여왕이 첫째냐, 둘째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해에서는 이제 장녀로 이제 소개를 드렸죠. 근데 이제 즉 이 삼국사기에는 첫째로 나오고 이 화랑세기에서는 이제 둘째로 나옵니다. 이게 언뜻 보면은 뭐 별 차이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바로 이 점이 이 선덕여왕의 평가를 완전히 뒤바꾸게 되는 어떤 시각을 좀 뒤바꾸게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선덕여왕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골만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 속에서 성골 남자가 이제 완전히 씨가 마른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자의 몸으로 왕이 될 수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다시 말해서 이제 상황적인 명분의 힘으로 왕위에 올랐다 이건데 이때 이제 만약에 장녀가 아니고 차녀였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앞서 말씀드린 이런 상황적인 명분 외에도 또 다른 어떤 그 추가적인 무언가가 이제 더 필요해지게 된다는 거죠. 요게 이제 바로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부터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드라마에서는 이제 둘이 그 쌍둥이로 천명과 덕만이 이제 쌍둥이로 묘사되기도 하죠. 사실 이 둘이 쌍둥이였다는 기록은 뭐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화랑세기를 근거로 보면 선덕여왕, 즉 이제 본명은 덕만이죠. 덕만에게는 천명이라는 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대로 한다 그러면 언니 이제 천명이 왕이 되는 게 뭐 자연스러운 거죠. 하지만 이 덕만과 이 천명의 아버지, 즉 이제 진평왕, 이 양반 또한 과연 이제 여자가 왕이 되는 게 맞나 하는 이제 고민은 이제 계속 했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큰 딸을 왕으로 세우지 못하고 계속 이제 시간만 뭉개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진평왕
바로 직전의 왕, 그러니까 이제 진지왕이죠. 뭐 음란하다고 뭐 이렇게 가지고 이제 한 4, 5년 만에 이제 폐위됐던 그 양반이죠. 근데 이 진지왕이 폐위되었을 때 이미 이때 아들이 이제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폐위된 진지왕이 곧바로 죽어버리자 죽은 진지왕을 이제 진평왕이 챙기게 되죠. 근데 그게 이제 형사 취수제 뭐 이런 거랑은 비슷한 건데 이거는 형수도 아니고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숙모를 챙긴 건데 뭐 그 당시가 좀 워낙 그렇게 좀 가족 관계가 좀 개판이었다 보니까 뭐 많이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진지왕의 아들들이 사실은 사촌형이었던 이제 진평왕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자라게 되죠.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이제 각각 용수, 용촌이 아니구나, 용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수가 첫째, 용춘이 이제 둘째 아들인데 그렇게 이제 용수, 용춘 형제와 천명하고 덕만 자매 이렇게 이제 넷이서 마치 이제 오누이처럼 지내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진평왕의 큰딸, 즉 이제 천명이 둘째 오빠 용춘을 이제 좋아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친오빠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심각한 관계는 아니었고 어렸을 때 이렇게 놀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거 친오빠가 아닌데 느낌 괜찮은데 뭐 이렇게 되면서 완전히 이제 가슴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근데 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뭐 그 당시에 뭐 친척 간에 결혼하고 뭐 이러는 거는 아주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결혼이 이제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죠. 동모, 동부 뭐 이런 상황이 아니면 뭐 사실은 이렇게 사촌 뭐 이런 경우는 뭐 많이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어찌 됐든 그렇지만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쭉 같이 자랐는데 대놓고 이제 뭐 좋아한다거나 하기는 좀 쑥스럽고 뭐 그냥 혼자 이제 가슴앓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때 천명의 마음을 이제 그 엄마 마야 왕후인데 이 엄마가 이제 어머니께서 딱 캐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근데 여기 아주 웃기는 게 여기서 이제 사소한 이제 오해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이제 천명에게 이 엄마가 이제 물어보죠. 너 혹시 오빠를 좋아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물어봤을 때 이 천명이 이제 정확하게 둘째 오빠 용춘을 좋아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명의 엄마는 얘가 당연히 첫째 오빠인 용수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이제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이제 진평왕이 거기서 이제 잔머리를 딱 이제 굴리게 되죠. 안 그래도 이제 가뜩이나 여자애가 이제 왕을 시키기가 좀 조금 애매한데 이제 천명을 용수랑 결혼시킨 다음에 용수에게 왕위를 물려주면 요러면 좀 그림이 되겠다 하고 이제 싶었던 거죠. 물론 이제 용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진지왕이 이제 강제로 폐위가 되면서 성골에서 진골로 이제 강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성골이 아니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자기 딸하고 결혼을 시키면서 은근슬쩍 성골로 올리고 뭐 이렇게 좀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잔머리를 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이 실제 올려졌는데 사극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이렇게 눈 깔고 뭐 이러고 있다가 신방 딱 가서 열고 얼굴 봤느니 이거 뭐지? 이게 뭐 바뀌었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때까지 이제 용춘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방에 들어온 양반이 형이 된 거죠. 용수죠. 이거 황당한 얘기죠. 근데 뭐 판 다 끝나고 뭐 됐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용수와 이제 천명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늦었지만 이제 천명이 용수한테 또 이상한 여자야. 근데 그거를 그대로 얘기를 하면 사실은 뭐 당신이 아니라 당신 동생인 용춘을 내가 좋아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좀 이상한 여자죠. 뭐 그렇다고 뭐 판 다 끝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뭐 그렇게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명이라는 누님이 계속 이제 일편단심 용춘을 이제 계속 뭐 밀어주고 뭐 높은 간직으로 뭐 올려주고 이렇게 막 서포트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용수라는 남편도 이제 골 때리는 게 이게 진심을 알게 되긴 했는데 뭐 둘 형제간의 사이가 뭐 얼마나 좋았든지 모르겠지만 이걸 이제 천명을 이제 뭐라고 자기 와이프를 뭐라고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동생을 붙여주려고 이런 노력을 하는 거죠. 아주 재밌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생을 초대해 놓고 뭐 자기 자리를 비우고 며칠 또 해외 출장 가고 뭐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이게 뭐
그 사람이 이제 한편으로는 건강도 별로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 용수가. 결국은 이제 자기 선에서 커버가 안 되니까 와이프가 동생에게 이제 맡겼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게 뭐 건강이 안 좋아서 신체적인 능력이 됐던 뭐가 됐지 모르겠지만 자우지간 뭐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용춘 이 동생은 나름대로 이제 자존심도 있고 뭐 이렇게 상황적으로 이것도 해서 천명을 이제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명은 이제 뭐 속만 타는 거죠. 사실 그 맨날 뭐 눈물로 지샜대는 둥 뭐 어쩌고 뭐 계속 그렇게 남들 다 알게 뭐 그 짓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명의 엄마였던 그 마야 왕후가 이제 파티를 하나 딱 열어갖고 자기 딸하고 이제 용춘을 이제 완전히 뻑가게 이제 술 먹여가지고 완전 취하게 한 다음에 합방을 시켜버립니다. 이 아주머니도 또 이상한 양반이죠. 이상하게 어이가 없는데 자우지가 뭐 그랬다고 합니다. 이게 뭐 소설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자우지가.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게 비공식적이면서 뭐 이런 그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이제 커플이 되는 거죠, 둘이. 그래서 이제 낮에는 형의 아내로 살고 밤에는 이제 동생의 아내로 살고 재밌는 아줌마입니다. 어찌됐든 이런 막장 드라마가 시작이 됐는데 아무튼 이제 용춘이 이제 본인의 능력인지 아니면 이제 천명의 도움을 받은 건지 몰라도 어찌됐든 그 당시 화랑의 우두머리인 풍월주도 이제 되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풍월주가 되면서 이름도 막 날리게 됩니다. 이때 이제 진평은 또 고민을 빠지게 되는데 일단 뭐 자기가 오해를 해서 결국 이제 큰딸과 거의 원수지간 같이 부녀간이 이게 완전 이상하게 된 거죠. 부녀간이 이제 큰딸을 또 커버하려고 생각했던 또 용수는 또 몸이 약해서 또 보니까 애 또 빌빌거리고 이거 뭐 애매해진 겁니다. 그 와중에 용춘이 이렇게 딱 치고 나가는데 이게 뭐 장수로서도 이제 꽤 뛰어난 업적을 막 쌓고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쭉 지켜본 이제 진평왕은 또 다른 이제 아이디어를 또 만들어내게 되죠. 요거 봐라. 요참에 아예 용춘을 왕으로 해버려? 근데 용춘은 사실은 뭐 장자도 아니었고, 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도 뭐 강등돼서 이제 선골도 아니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래저래 또 걸리는 게 많죠. 그래서 이제 당시 왕이 계승 서열 1위인 천명에게 궁을 나가라 라고 이제 종혁을 쫓아냅니다. 근데 이제 일단 공주가 궁궐을 나가게 되면 이때 대릴사위였던 용수 역시 묻어서 궁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용춘 앞을 딱 가로막고 있었던 걸림돌이 이제 다 없어지는 거죠. 이때 이제 진평왕이 천명을 이제 설득하게 됩니다.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협박 반 설득 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야, 용춘이 왕이 되면 혹시 아냐 뭐 널 후궁으로 뽑아주거나 뭐 어떻게 할지 뭐 이러면서 설득을 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이제 천명은 이제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결국 이제 왕위 계승을 이제 포기하고 궁을 이제 나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용수도 이제 묻어서 같이 궁을 이제 나가게 되죠. 그때 이제 진평왕이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 하나가 튀어나오는데 바로 둘째 딸인 덕만이 됩니다. 자, 언니까지는 뭐 오케이. 근데 이제 이게 뭐 나이 순으로 정하는 거니까 원래 이제 또 남자만 왕이 돼야 하냐 뭐 이러면서 이제 나도 왕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그리고 용춘계 진골이잖아 이러면서 이제 왕이 계승 전에 본격적으로 이 덕만이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용춘은 자기 신하가 돼야 한다고 이제 주장을 하죠. 진평왕 자체도 보면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그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고난의 세월만 쭉 보냈기 때문에 자기 딸이지만 이거 뭐 이거 되차고 이거 뭐 애똘똘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거 뭐지 하면서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결정을 이 덕만을 후계로 삼자라고 이제 마음을 딱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덕만과 용춘을 이제 결혼을 시키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덕만과 결혼한 용춘은 그 딱 보니까 이제 자기 와이프가 엄청나게 이제 센 겁니다. 워낙 똑똑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와이프를 내가 아니라 와이프를 여왕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제 작전을 바꾸고 불철주야 이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진평왕 사후에 덕만이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바로 신라 27대 왕 선덕여왕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이제 제가 아까 이제 궁궐에서 나간 천명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 그러면 일단 선덕여왕이 왕위에 오른 후에 곧이어 이제 천명의 남편이었던 용수가 죽어버립니다. 건강이 뭐 안 좋았으니까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어찌됐든 그러면서 자신의 동생인 용춘에게
자기 와이프를 부탁한다. 뭐 이러는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이제 왕이 된 선덕여 왕은 이제 남편을 세까지 둘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용춘 외에도 또 다른 이제 두 명의 남편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용춘은 이제 결국 형의 유언을 이제 핑계 삼아서 나머지 두 남편들에게 선덕여왕을 맡기고, 그리고 이제 궁에서 자기는 이제 나와서 천명하고 이제 제대로 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천명은 드디어 평생 동안 그 어려서부터 자기가 고대했던 용춘이랑 맺어지면서 부부가 될 수 있었죠.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 좀 살아보면 뭐 별거 아닌데 뭐 그렇게 목매달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자들이 좀 무섭죠.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용춘과 천명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후에 태종무열왕이 되는 김춘추였던 것입니다. 자, 이게 아주 재밌죠.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선덕여왕은 또 용춘과의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그 나머지 두 남편, 세 사람의 남편 사이에서도 전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뭐 공장에 문제가 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차후지간 뭐 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덕여왕 사후에 신라의 왕위는 다시 유일하게 남아있던 성골인 그 사촌 동생 진덕여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덕여왕을 끝으로 신라에는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성골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완전히 씨가 마르는 그런 이제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진골들이 왕에 오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진골 신분으로 최초의 왕이 된 양반이 바로 이 김춘추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약간 좀 뜬금없는 얘기긴 한데, 여기서 여기에 등장했던 용춘이라는 이 양반, 이게 뭐 나름 폼나지 않습니까? 아버지 왕이었고 와이프, 아들, 이게 뭐 모두 다 왕이었으니까 어려서는 이제 왕자로 쫙 자라다가 어느 정도 컸을 때는 이제 여왕인 와이프가 팍팍 밀어주고, 이제 늙어서는 이제 왕이 된 아들이 봉양을 했고, 이건 뭐 상당히 이제 럭셔리하게 살았겠죠. 앞단에서 책임질 일은 이제 별로 할 거 없고 뒤에 딱 넘버 3, 뭐 넘버 2, 넘버 3 정도 해가지고 즐길 건 다 즐기고 아주 뭐 폼나는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부럽죠. 저도 부럽네요. 어쨌든 이거 또 새길로 빠졌는데 오케이. 자, 우리가 이제 다시 선덕여왕으로 이제 돌아오면, 이 선덕여왕은 어려서부터 그냥 워낙 영특했고 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워낙 또 지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국유사에서도 그 선덕여왕의 그 영특함을 보여주는 직위삼사라는 이제 고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직위삼사가 이제 뭐냐면 무언가를 미리 알아낸 것이 세 가지가 있다. 뭐 이런 뜻인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제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림에 나비가 안 그려져 있는 걸 보고 어렸을 때 이곳에서는 향기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이제 언급했듯이 백제의 그 여궁곡 침입 사건을 사전에 이제 선덕여왕이 알아내서 토벌했다. 뭐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자신이 이제 죽은 뒤에 어떤 일어날 일들을 정확히 예언했다 해서 직위삼사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신하들이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역량을 갖추고 있었던 거죠. 근데 게다가 이제 그 백성을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해서 즉위하자마자 일단 이제 불쌍한 백성들을 이제 보살피는 그런 이제 정책부터 펼치게 되죠. 그래서 호래비, 뭐 과부, 노약자들 뭐 직접 보살핀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선덕여왕은 명석한 두뇌와 이제 후덕한 성품으로 그 신하들과 신하들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까지도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이런 그 선덕여왕에게 강력한 라이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백제의 의자왕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의자왕 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보면 삼천궁녀가 이제 떠오르면서 백제를 이제 망가뜨린 제일 백제의 마지막 왕, 시대의 폭군, 뭐 이 정도는 이제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즉위 초기에는 아주 뛰어난 왕이었고, 그리고 이제 신라를 공격해서 영토도 이제 많이 넓혔죠. 그리고 이제 왕권도 이제 강화시키고, 그리고 뭐 그래서 뭐 사실 뭐 여자만 끼고 살면서 나라를 망가뜨렸다 뭐 이런 이미지는 어찌 보면 이제 삼국시대의 최종적인 승자인 그 당나라와 신라에 의해서 좀 그렇게 이제 포장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 같다는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신라의 입장에서 당시에는 이제 고구려는 커다란 위협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신라의 그 외교 전략으로 이제 수나라와 당나라로부터 지속적인 태클을 받고 있었던 고구려가 사실은 뭐 신라까지 어떻게 할까 이제 정신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백제는 좀 상황이 좀 틀리죠. 의자왕이 이제 즉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고구려 공격도 이제 뜸해지고 뒤에 이제 중국 애들 깬죽대는 거 그거 막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로 옆에 왕은 이제 이거 보니까 여자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거기다가 이제 본인의 어떤 군사적인 능력도 워낙 이제 뛰어났고 그러니까 욕심을 충분히 이제 부려볼 만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라는 의자왕에게 이제 엄청 이제 밀리게 되고 그 결과 신라의 이제 제2도시 즉 대야성까지 이제 뺏겨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치닫게 되죠. 근데 선덕여왕의 입장에서는 이제 엄청난 이제 위기가 닥친 거죠. 하지만 이제 이게 뭐 자기가 여자의 몸으로 전쟁을 뭐 이렇게 직접 이끌고 뭐 잔다르크 정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다른 장수를 선발 앞단에 세울 이제 장수를 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 이제 찾아낸 그 인재가 바로 김유신이었던 겁니다. 이제 김유신은 이제 과거 신라에게 합병당했던 이제 가야 왕실의 후손으로 핏줄은 뭐 나름 괜찮았는데 당시 이제 신라 권력층으로부터 살짝 왕따를 당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아웃사이더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상적인 루트로는 이제 최고의 장수가 되기는 좀 어려운 뭐 어떤 그런 애매한 이제 신분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이 김유신의 자질을 알아봤던 이 선덕여왕이 김유신을 중용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사실 뭐 엄청난 업적을 세운 히어로급 장수가 완전히 탄생을 하게 되죠. 이것은 정말 그 흙 속의 진주를 찾아내는 이 선덕여왕의 안목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제 상황은 그다지 뭐 이렇게 좋지만은 않아서 김유신만큼이나 의자왕 역시 사실 뭐 빠지는 인물도 아니었고 거기다 뭐 그쪽도 뭐 계백장국 같은 양반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라는 계속 이제 밀렸던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하들하고 백성들이 무기력과 이제 패배감 이런 거에 이제 빠져들기 시작을 하죠. 이런 분위기를 이제 반전시킬 뭔가의 어떤 계기가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어떤 조직이든 이제 의욕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떤 명확한 목표 설정과 그리고 이제 비전 공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드시 필요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목표를 항상 이제 눈에 띄는 곳에 이렇게 붙여놓고 마음을 다잡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요즘도 보면 그 웬만한 사무실 보면 이제 목표치 그래프 그려놓고 뭐 하자 뭐 어쩌고 뭐 이런 것만 이제 표 붙어 있고 뭐 그런 거죠. 선동여왕도 아마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배감에 쩔어 있는 이 신라를 다시 이제 좀 일으키고 뭔가 희망을 보여주고 비전을 제시하고 뭐 이런 거를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선덕여왕이 그때 내세웠던 비전은 당시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바로 신라의 삼국 통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상징물로서 바로 동양 최고의 목탑 황룡사 구층목탑을 건립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 목탑이 이제 사실은 이제 바닥 면적이 한 150평 정도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높이가 한 80m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뭐 말이 탑이지 구층정이었다고 하니까 연면적으로 따지고 보면 대충 한 1000평이 넘고 그리고 층고는 기본적으로 한 7, 8m 정도 되는 이게 뭐 엄청난 빌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걸 목조 건물로 이거 뭐 엄청난 뭐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기술로도 이제 뭐 전혀 절대로 이제 쉽지 않은 그런 건데 이게 뭐 목조 주택이 발달한 미국 애들도 이 정도 규모의 목조 건물을 지금도 지을 수 있을까? 이거 좀 애매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 대단하죠. 왜냐면 이제 지금 현재 이 황정사 9층 목탑을 이제 복원을 하시겠다고 2008년도에 우리나라 그 17대 대통령이신 이명박 대통령께서 불교계 공약 사업으로 이거를 이제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2025년까지 약 한 3천억 정도 들여갖고 이걸 하는데 지금 요즘도 이렇게 제가 좀 뒤져보니까 거기서 뭐 모형으로 이렇게 만든다 뭐 이렇게 하면서 거의 뭐 몇십억 불 이미 때가 쓰고 뭐 이렇게 했다고 감사원에서 문제 있다고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그 당시 이제 몽골에서 쳐들어와서 이게 전부 다 소실이 됐다고 하고 지금 이제 황룡사 터만 남은 상태인데 그게 얼마나 제대로 복원이 될지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만큼의 돈을 들여서 하는 게 맞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4대강 사업에 비하면 이거 코끼리 비스켓인 걸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 얘기하면 또 짜증이 나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넘어가기로 하고, 어찌됐든 다시 돌아가서 뭐 결국 그때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단지 이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호를 비는 것이었다 그러면 굳이 뭐 그렇게 높은 탑을 지어야 했을까? 뭐 이유가 좀 애매하죠. 근데 뭐 그거는 뭐 방법적으로는 뭐 불격을 평찬하는 방법도 있고, 불상이나 뭐 절을 지어도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유독 이 어마무시한 이런 유독 이 엄청난 이 탑을 지은 것은 아무래도 이제 모든 백성들이 그 경주 시내에서 딱 눈으로 확인하고 어디서나,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어떤 목표를 제시하고 뭐 이런 의미가 이제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사실상 그 이전까지 고구려는 물론이고 뭐 백제에게까지도 이제 밀렸던 이 삼국 중에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후달리는 그 신라에서 이런 비전을 가졌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보면 사실 이제 선덕여왕의 어떤 그런 뛰어남 이런 거를 엿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실제로 그 목표대로 목표를 이루어서 삼국을 뭐 통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선동량 즉위 말년에 발생했던 이 비담의 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그 신라의 연합국이었던 당나라에서는 선덕여왕을 이제 아주 업신여겼죠. 왜냐면 이제 너넨 여자가 왕이라서 뭐 그따위야, 뭐 정 힘들면 우리가 남자 하나 보내주면 어떻겠니? 뭐 이렇게까지 이제 뭐 까댔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상한 건 정말 이제 여자 왕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 처음부터 그랬어야 되는데, 즉위 초기에는 별 그런 얘기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축하 선물 같은 것도 보내주고 이제 그랬단 건데,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 분위기가 이제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떤 무슨 이유에 의해서. 그건 아마도 이제 신라가 백제에게 이제 밀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예전보다 힘도 좀 약해졌겠다. 힘들게 이제 고구려를 돌아갈 게 아니라 그냥 신라부터 먹어버릴까? 뭐 이렇게도 이제 생각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 불만을 갖고 있었던 일부 세력들을 이제 충동질을 해서 옆구리 팍팍 찔러갖고 친당 정권을 세우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것이 바로 이 비담의 난이 아니었을까라고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김유신과 그리고 김춘추에 의해서 진압이 되고, 그때 이제 신라 내부의 친당 세력까지도 이제 완전히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시켜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비담의 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삼국 통일 이후에 그 당나라와 한판 붙을 어떤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선덕여왕은 여자가 왕이 되기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의 어떤 목표 의식과 그리고 이제 뛰어난 역량을 기반으로 스스로 왕권을 쟁취했으며, 그리고 이제 당시 어려웠던 이 국제 정세 속에서도 원대한 비전을 세우고 또 뛰어난 인재를 또 등용함으로써 후일 삼국 통일을 이룩할 그런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지난번 말씀드린 그 선덕여왕과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선덕여왕, 느낌이 무지하게 틀리죠. 자, 이런 겁니다. 같은 사실을 갖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관점으로 평가하는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이렇게 완전히 틀린 하늘과 땅 차이처럼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관점의 차이는 바로 이제 선덕여왕이 첫째가 아닌 둘째였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다시 말해서 이제 어떤 명분으로 혹은 본인은 의지도 없고 그냥 이제 상황에 의해서 어찌어찌 왕에 오른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정이 이후의 모든 사건들을 새롭게 혹은 이제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고백 드릴 게 있는데, 사실 이제 정사에서의 평가하고 화랑세기에서의 평가는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하늘과 땅 뭐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정사에서도 어떤 면에서 이제 비교적 좋게 평가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화랑세기에서도 어떤 부분은 조금 이제 뭐 지적받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두 관점의 이제 차이를 좀 더 확실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부각을 시킨 뭐 이런 면들이 좀 있었던 거죠.
오늘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선덕여왕의 뛰어남을 기록했던 그 직위삼사의 고사, 솔직히 이 내용도 사실은 이제 따지고 보면 조금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꽃의 그림을 보고 향기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 사건만 해도 그렇죠. 이게 이제 이 얘기는 원래 선덕여왕이 즉위할 때 당나라 황제가 이제 보낸 그림에 대한 그 이야기인데요. 당시 이제 축하 선물로 그때까지는 이제 신라에서 없었던 그런 이제 꽃씨를 보낸 겁니다. 당나라에서. 그리고 이제 이 꽃이 피면 이런 모습이다 라고 이제 그 꽃에 대한 그림을 같이 보내준 거죠. 근데 이제 그 꽃에 나비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덕여왕이 그 그림을 딱 보고, 아, 이 그림엔 나비가 없으니 이 꽃은 향기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요. 근데 정말로 이게 꽃씨를 심은 다음에 핀 꽃에는 정말로 이제 향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모두 와, 역시 이제 우리 여왕이 무지무지 총명하고 똑똑하다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제 화가가 꼭 그림을 그릴 때 나비 빼놓고 그릴 수 있죠. 게다가 이제 이게 그림은 뭐 특별히 어떤 뭐 풍경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꽃이 주면서 이 꽃이 심으면 이런 꽃이 필 거야, 뭐 일종의 뭐 매뉴얼 같은 거 뭐 이런 느낌이었을 텐데 뭐 충분히 이제 나비 빼고 그릴 수 있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당시에 그 당나라에서는 선물로 주는 꽃 그림에는 나비를 이제 그려 넣는 것이 오히려 예의에 벗어난 행동이었다는 그런 또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그런 이제 뭐 문화적인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어설픈 추측을 한 걸 가지고 때려 맞춰 갖고, 그래서 우와 뭐 이렇게 했다는 거, 그 조금 좀 웃기는 얘기죠. 그리고 뭐 두 번째 얘기했던 뭐 여군공에 침입한 뭐 백제 특공대를 알아내서 잡아냈다. 뭐 이 사건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이제 영묘사라는 절에 있는 옥문지라는 연못에서 개구리가 이제 뭐 개굴개굴 한다는 보고를 받고, 아 그러면 이거 여군국에 병사가 있으니까 빨리 가서 잡아와 뭐 이렇게 했다는 건데, 이게 이제 그렇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라고 이제 물으니까 개구리는 병사를 의미하고 이 옥문지는 서쪽에 있는 여군국을 의미하니까 여군국에 병사가 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뭐 논리적이지도 않고 뭐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자기가 신내려가지고 신내림 받은 무당도 아니고 뭐 이렇게 때려잡아가지고 했다는데, 이게 뭐 어찌 보면 이게 솔직히 뭐 일국의 왕이면서 어떤 국경 수비를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침입을 하게 됐다는 건데,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한 포인트죠. 근데 이걸 뭐 신통력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엮어가지고 제일 막판에 겨우 잡아낸 걸 가지고 이렇게 뭐 포장을 했다는 거, 이거 좀 이것도 뭐 좀 웃기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든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제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런 기록들이 사실은 이제 선덕여왕 사후에 신라를 통일한 세력, 그러니까 이제 김유신과 김춘추가 선덕여왕을 이제 띄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반대되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뭐 지난해에서 제가 그 선덕여왕을 실패한 군주로 평가한 삼국사기의 내용을 이제 소개해드렸었는데, 이 삼국사기를 지은 김부식이라는 양반이 아주 이제 투철한 유학의 이제 신봉자였죠. 그래서 이제 공자님은 엄청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자를 칭송하는 책까지 쓴 그런 양반이죠. 근데 이제 유학이라는 것에서는 사실 뭐 그 여자는 사람으로 거의 취급하지 않죠. 뭐 공자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최초의 여자 왕에 대해서 평가할 때 정말 이 김부식이라는 양반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했다라고 확신하기는 사실 이제 어렵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선입관이 있었을 거다라고 추정하는 게 어찌 보면 이제 합리적이고 오히려 그 상식적인 추론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김부식은 이 선덕여왕을 비판하면서 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네 뭐 이런 투의 말까지 했다고 하니까, 이거 뭐 이런 식의 추론이 상당히 이제 신빙성이 있다고 사실은 보여집니다. 또 잡설이 또 늘어졌는데, 아무튼 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사라는 거, 이게 이제 어떤 느낌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전까지는 몰랐던 어떤 사소한 기록들이 추가되면서 어떤 전체의 맥락이 확 뒤바뀔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끼워놓은 한 줄 때문에 전체 내용이 전혀 상반되는 형태로 이해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쓰셨던 에드워드 카라는 양반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책에서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선 그 역사를 쓴 역사가 그 개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어떤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 역사를 써내려 갔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을 하셨죠. 이게 뭐 따지고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이것과 이제 크게 다른 건 아닌 것 같은데, 주변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 이건 뭐 직접 보지도 않고 누구에게 특히 이제 전해 들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내용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의 관점을 감안을 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 그저 자극적이고 말초적인 이야기에 취해서 이게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일에 대해서 섣부른 판단을 내리거나 아무런 비판 없이 다른 사람들의 말만을 믿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 이거는 사실 어찌 보면 커다란 오해를 만들 가능성이 무지무지 높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제가 선덕여왕 이야기를 이제 쭉 풀어놓으면서 그런 느낌을 이제 전달하고 싶었는데요. 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이번 주제를 이렇게 쭉 들으시면서 기억에 남는 거는 그저 선덕여왕이 정말 형편없는 왕이었었네. 그리고 이제 화랑새기를 참고로 한 드라마에서는 이건 다 뻥인가? 뭐 용춘이 참 부럽네. 뭐 요 정도만이라고 느끼셨다 그러면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누굴 탓할 일은 아시죠? 제 말 주변이 그 정도밖에 안 돼. 걸 수도 있으니까.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이제 화랑새기의 내용이 진짜인지 뭐 정말 완전 소설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건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실이고. 근데 뭐 혹시 모르죠. 이 박창화라는 양반이 줄창 이제 까이기만 했던 그런 이제 선덕여왕이 이제 불쌍해서 그래서 이제 소설 하나를 쓴 게 화랑새기가 됐었을 수도 있고, 그건 뭐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뭐 하지만 적어도 이제 드라마 속의 선덕여왕이 어떤 의도로 연출되었는지는 이제 얼추 감이 잡히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이럴 수 있는 것도 사실 이제 정사와 화랑새기의 내용을 양쪽 다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저도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많이 읽고 많이 듣되 어떤 열린 마음과 그리고 비판적인 시각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드라마 선덕여왕을 주제로 삼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제가 해보았는데요.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뭐 모든 사극 드라마는 어떤 그 PD의 혹은 뭐 제작자의 어떤 기획 의도에 따라서 어떤 특정 관점을 강조하고 나머지는 이제 좀 생략하는, 다시 말해서 이제 적절한 포장이 반드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사실 뭐 이건 뭐 따지고 보면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세상사 모든 게 뭔가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뭔가 주장하려 치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들만 이렇게 쭉 늘어놓고 이게 좀 애매한 것들은 다 빼죠. 얘기를 아예 안 하죠. 가능하면 이제 언급을 안 하고,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래야 이제 그 논조나 이런 것들이 더 진짜 같고 소위 이제 설득력이 있다라고 이제 느껴질 수 있으니까 다들 그렇게 뭐 세상 만사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뭐 옛날 뭐 철학자부터 시작을 해서 뭐 역사학자, 뭐 경제학자, 물리학자 뭐 등등등 다 해서 뭔가 좀 이렇게 안다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다뭐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자기의 논조들을 풀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뭐 이분 저도 뭐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장님이 코끼리 다리만 만지고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긴 동물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게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혹은 습관을 키워서 어떤 편협적이지 않은, 그리고 보다 좀 폭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게 뭐 어찌 보면 이제 제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 의심이 많아졌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자주 좀 피곤하긴 약간 좀 피곤한 얘기긴 하네요. 근데 뭐 이게 뭐 사실 뭐 드라마 하나 뭐 만 편히 보지도 못하고 이걸 다 언제 공부하냐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다 아버지 땐 다 죄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그 결론은 편협되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정말 많아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남을 이해하고 본인들 또한 이 편협된 사람들한테 그냥 마냥 휘둘려지지 않을 그런 자신들의 어떤 가치관을 만들어가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함이었습니다.